말 많은 남자들과 더 할 말 많은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버라이어티. 아나운서와 개그맨과 정치인의 수다쇼 팟캐스트 악의정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2주에 한 번 하니까 더 좋네요. 네, 더 반갑습니다. 안 보고 싶었는데 매주 와서 힘들었던 소리. 아니야. 너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부터 보이는 악의정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반응들이 뜨거웠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렸다. 반갑다. 자주자주 올려줬으면 좋겠다. 역시 너무 재밌다. 이런 반응들을 올려주셨는데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진짜 반응이 좋았어요? 나는 반응을 못 봐가지고. 팟빵 같은 경우는 업로드하자마자 원래 저희가 올라갔던 대로 2, 3일 계속 올라갔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전에 보이는 악의정보다는 확실히 지금 5만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반응들이 있고 댓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좋아요 개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반응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댓글이 많으니까 뽑아서 여기다 쓰지 못했구나. 너무 많아서 이거를 또 어떤 분을 하긴 또 뭐하고 그래가지고요. 확실히 지난번에 안내상 우연편 이후로 50만이 넘었거든요. 50만 넘었어요. 예. 그 뒤로 세상에 탄탄대로로 가고 있습니다. 걔들 되게 오만해지겠네. 오종으로. 아니 그러면 걔들 되게 잘한 척하거든. 그러니까 우상호 나가봤자 한 만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 나오니까 50만 이렇게 얘기해요 꼭. 정말. 알겠습니다. 일단 매주 좋은 일이 또 생기고 있는 우리 김대범 씨 잘 지내셨나요? 2주 동안. 저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 제가 그 피파 매니아라고 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만 자랑했어요. 네, 그거 말고. 또 생겼어요? 넥슨이잖아요, 그 회사가. 거기서 이제 채널을 운영하는데 피파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데 저한테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건 진짜. 네. 출연료도 있고. 네. 출연료 많이 줄 텐데. 그래서 제가 게임 머니로 주면 안 되냐 지금 협상 중입니다. 현금으로 받아 이 사람아. 게임 머니로 한 10배 받아요. 그럼. 진짜 게임 머니로 받고 싶어 진짜. 그거 팔 수가 없잖아. 그 게임 안에서 쓸 수 있는. 안에서만 쓰잖아. 좋은 선수. 현금화 못하니까. 현금화하면 불법이에요. 네. 당연하죠.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받아서 생활에 집어서 살짝 뜨끔하는 거. 아니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거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 그러니까요. 그럼 게임 머니로 한 10배, 100배 받으면 되겠네요. 그러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항상 그 피파 얘기도 하고 막 피파 컨텐츠도 올리고 했더니 놀랬어요. 이게 꿈은 이루어진다고. 정말 진짜 좋은 일이. 근데 그거 개그맨이 가서 막 그렇게 해주면 더 재밌어요. 맞아. 훨씬 재밌어. 네. 재밌게 한번. 잘할 거야 한번. 잘하고 오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막 그 아나운서들 그 중계하는 거 흉내도 잘 낼 수 있고 진짜 게임하면서 또 축구 선수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아니까 그 이름 이상한 거 갖고서 우리 몇 분 웃겼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게임도 재미니까 거기서 진짜 진지하게 실력을 쌓겠다 이런 거는 너무 이제 잘 하시니까. 진짜. 가서 깨지고 올 것 같아요. 왜요? 거기 아마 컨텐츠 중에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저 게임은 잘 못하거든요. 게임을 시키기도 하나? 시키기도 해요. 거기 배성재 아나운서도 출연하셨고 많이들 출연 근데 그 게임으로 유명해진 유튜버들이 실제로 게임을 잘해서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말을 재밌게 해서. 거의 대부분 저보다 잘하십니다. 그래요? 피파 컨텐츠 하시는 분들이 다 나보다 잘해. 난 정말 못해요. 아니 대도서관이나. 저보다 잘합니다. 무조건 저보다 잘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 손가락 움직이는 거는 우리 아들이 잘해.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럼 대리 게임.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가족 모임을 했는데 네네. 우리 이제 손아래 동서가 이제 집으로 불러서 한번 시켰대. 게임을요? 작은 아들은 졌는데 걔들한테 이모부죠. 나한테 손아래 동서인데 큰 아들은 이겼다고. 근데 우리 손아래 동서가 그러더라고. 큰 아들은 못 이길 것 같다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얼마나 밤을 새겠어 잠안 자고. 정말 이 코로나가 이 국면에 학교 안 가면서 공부는 안 하고. 속 터졌어. 12시 이전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 강의창 이렇게 열어놓고 자기 열심히 하는 척하는데 밑으로는 다 게임하고 있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 시기에 우리 같으면 역사, 철학 다양한 책들을 섭렵한다든가. 그런 경험을 쌓거든. 그런 분들이 있나요? 저 대학 다닐 때는. 이거는 아니면 화염병 던지는 기술이라도 늘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게임 속에서 강화시키는데 얘들은 늘어난 건 역시 그 피파 게임 기술만 늘어나는 거. 그래서 대범이 오빠 입지가 더 없어지고 있다. 저는 안 됩니다. 섭외가 지금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연락이 와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이?
거의 뭐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맨날 좋은 일이 많네. 좋은 일 생긴다고 하니까. 박지희 아나운서는 좋은 일 없어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왜 프로그램 들어간 거 있잖아. 프로 들어간 거요? 금요일 날 저희 하는 거. 뭐 금요일날까지 이제 프로그램 생겼어? 아니요. 금요일께 그 이 작가님이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한때 버렸다 그러더니 다시 또. 네, 뭐 생활이 어려워져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작가님이 뭐 YTN 개편하면 불러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방송이라는 게 불러준다는 데는 많은데 정작 실제로 부르는 건 몇 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박지희 아나처럼 이렇게 도도하게 굴면 안 해줘. 그게 약간 가서. 처음 시작은 비굴하더라도 약간 숙여야 돼.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한번 앉혀서 효과가 있으면. 근데 뭘 하나 하면 자기 몫을 충분히 다 하시는 분이에요. 네, 저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한 번 하면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만 없구만. 네. 보시는 분들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교체 불가가 없어가지고 억지로 지금. 네. 이제 두 분이 활약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만개하시기를. 네. 그리고 우리 우 의원님은 21대 국회에서 또 활약을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선 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상병 달다가 병장 단 느낌인데. 맞네. 나 자신은 계속 연속으로 하니까 계속 군생활하는 느낌인데 대안은 군생활 할 때 사실 상병에서 병장 될 때는 큰 느낌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선 이러면서 위아래 훑어봐. 그래서 너는 그냥 병장단 느낌인데. 근데 사선이면 이 배지가 4개인가요? 아니 배지 될 때마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배지는 똑같아요. 아니 누가 그 언박싱 했잖아요 배지. 언박싱이 뭐예요? 그 박스 이렇게 뜯으면서 이렇게 리뷰하는 건데. 그 민주당 당선인. 처음 되신 분들은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국회의원 됐을 땐 첫 번째가 뭐냐면 국회 안에 신분증 안 내고 들어갈 때 가운데 통로로 들어가요. 국회 들어올 때 막 뭐 쓰고 막 내고 막 해야 되잖아요. 원래 평소에는 다 신분증 맡기고 누구 찾아왔습니다 하고 이제 입구에서 직원들이 그 방에 확인한 다음에 넘겨주고 되는데 국회의원 되니까 처음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통로로 들어가면 거기 이제 그 방호원 경위들이 이제 인사를 하거든 알아보고. 그때 이제 국회의원 됐구나 이런 뿌듯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 방을 주잖아.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독립된 방을 주잖아.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국회의원 배지 한번 딱 달아봐. 이럴 때 누가 달아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초선 의원들은 상당수가 고생했던 사람들은 부인한테 일단 주고 부인이 달아주게.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부인들이 대부분 그런 말 한대. 이까짓 게 뭐라고 이거 하나 달려고 우리가 8년을 고생을 했냐 뭐. 그러서 이제 좀 지나면 그 배지 네가 달라고 고생했지. 이제 부인들은 내가 이제 좋은 게 뭐가 있냐. 뭐 나는 집 거리 나가면 콩나물값도 못 갚는데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이게 처음 출근할 때만 뿌듯하고 좀 지나면 이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가족 사이 약간의 근데 그러나 처음 됐을 때는 그 출근할 때 그 첫 따뜻함. 그다음에 내 방에 들어가서 탁 앉았을 때 내가 이게 국회의원 자리에 한번 앉아봤을 때 오는 뿌듯함. 근데 그게 쉽게 이제 처음에는 뿌듯하다가 익숙해졌다가 그걸 또 놓으려고 하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졌을 때가 힘들어요.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지금. 내가 볼 때 아마 그분은 조금 더 과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뭐 확신하는 것 같아. 뭔가 조작이 있었다고. 안 그러고서는 저렇게 심하게 못할 텐데 그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그 자리를 놓으면 한 10배 힘들어요. 근데 그때 그걸 잘 소화하면 반드시 다음에 더 이렇게 도와주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상한 짓을 하면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민의원 지금 저렇게 하시는 거는 찍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찍어준 사람도 화가 나고 또 떨어뜨린 사람도 화가 나지. 왜냐하면 자꾸 조작됐다고 하고 뭔가 자기가 잘했는데 뭔가 이 사회의 부정 때문에 권력의 부정 때문에 부정투표 때문에 더 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땐 저거는 이 차라리 좀 떨어지고 나서 동네를 다니면서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의 다 제 탓입니다 하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나는 떨어질 리가 없는데 뭔가 이 권력이 나를 죽이려고 부정 뭐 투표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냐. 돈을 관리를 선관위가 하는데 네? 정부가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접근하는 건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개그맨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합격했는데 방송국에서 이거는 음모다. 나는 떨어질 리가 없다 하면서. 본인이 뭔데? 뽑힌 애들 잘못된 거다 하면서 막 그렇게 주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걸 나를 알아봐주지 못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이 저 명작가들 그림 대부분 프랑스의 유명한 그림전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전시회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 값이 더 나가 지금. 그러니까 당대에 알아봐주지 않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사후에 알아본단 말이야. 그 개그맨도 사후에 알아보면 소용이 없잖아. 살아 있을 때 웃겨야지. 저도 네. 이게 죽어야 이게 값어치가 올라가나요? 김대범 씨는 한때 최고의 저 개그맨으로 추앙받고 인정받으셨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 한 번도 못 올라가 본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아유, 감사하죠. 사실 아주 잠깐이었지만 7개월 했구나 그 코너를. 7개월이면 어마어마한 7개월 정도였지만 해도 살짝 맛은 봤는데 어쨌든 뭐. 정치인들이요 7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탑의 위치에 있어 본 사람은 없어요. 삼김 시대 말고 갑자기 분위기가 7개월 김대범 씨가 7개월을 탑을 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요. 돌발 질문인데 개그 콘서트 폐지됩니까 안 됩니까? 폐지가 아직 사실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개인 의견인데 저는 안 됐으면 좋겠으나 폐지가 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아직 하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너무 재밌는 것들이 유튜브 이런 데 너무나 많아서 그걸 굳이 찾아보지 않아요.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참 마음이 아픈데. 저는 개그 콘서트 폐지를 반대합니다. 왜요? 이게 이제 TV의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는 거는 당장 시청률이 떨어져도 물론 이제 되게 공익적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고 또 예능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령 무차싸 없어진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MBC가 유머 1번지였나? 지금 뭐 나중에 뭐였죠? 어쨌든 MBC가 웃으면 보겨요. 그러니까 각 방송국들에 있는 여러 포맷 중에 그 다양한 기능들이 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나는 좀 프로그램이 좀 다양한.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예능의 전부가 되게 리얼 버라이어티나 먹방이나 주요 진행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신변 잡기, 털기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문제 인식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 코미디, 그러니까 개그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개그맨들이 집단적으로 같이 고민해보고 당대의 웃음 코드를 고민하고 거기서 뭘 하나 만들어서 시연해보고 하는 이 과정 자체도 지난한 창조와 창작 과정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것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표적인 개그 프로그램 하나는 설사 그게 아주 뭐 늦은 방송 시간대 배치한다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고 존재했으면 좋겠다. 모든 개그맨들을 다 유튜브로 밀어내는 일은 공영방송에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의견으로. 대범 오빠 개그 콘서트에서 부르면 나가실 겁니까? 입금되면 가야지. 입금을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밖에 못 준다. 대박이 때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준다. 이래도 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그 콘서트 덕분에 제가 그래도 아주 조금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보은하는 마음으로. 한때 개콘을 미워했던 적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부당하게 잘렸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부당하게 좀 제 입장에서 잘린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민경우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음모론인데 이거. 맞네. 개그계 민경우.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해놓고 난리야. 대답을 하게 해줘. 나 쓰레기 돼. 지금은 적은 출연료든 뭐든 불러주시면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를 서울시 또 뭐 하신다니까. 서울시에서 또 코로나 확산 방지 그 캠페인 영상을 저한테 맡겨주셔가지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와 좋은 일이 진짜 많으시네요. 네, 뭐 다 덕분에 소고기 한번 사셔야겠네요. 아니 또 기대하겠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사선 되셨고. 그렇죠. 준호 형님도 되면 산다고 그랬는데 맞아. 소식이.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적어도 우리 한준호 이제 의원님이시네. 준호 의원님을 야, 준호야 그럴 수도 없네. 한준호 의원님을 모셔서 잠깐 우리 여기
보조 출연하고 회식하는 거. 좋습니다. 회식만 오라고. 회식 멤버가 됐어요, 그분. 아니 오창석도 마찬가지. 아 맞네요. 네, 뭐 오창석 씨는 의원님이 부른다고 하시면 아마 부산에서도 달려가고 집에 가다가도. 네. 형들한테는 막 하는데 의원님한테는 깍듯이 하더라고요. 기회주의자예요. 네. 형들한테는 막 별의별 그냥 이제 사선이잖아. 맞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 방송 들어가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우상호 TV 그리고 팟빵에서는 악의정 여러분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이제 안 웃긴 개그맨이다라는 비난을 많이 들었던. 언제 내가 언제? 아 여기 그렇게 써 있는데요, PD님이 써. 너무하네. 어제 나랑 통화를 길게 했는데. 코너를 또 준비를 하셨어요. 이름하여 대범한 이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식상한. 대범한 TV 이거 뭐 아류작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 근데 우리 박 PD가 전화를 걸어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전화로 어찌 그렇게 열심히 막 설명을 하고 서로 회의를 했던지 아무리 제목을 생각해봐도 다 더 식상해. 그 전에 나왔던 제목들은. 그래도 악의정이라 이름보다 나아. 악의정은 지금 사람들이 이외의 악의정이라고 줬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 이름을 기억을 못 해. 설명을 해. 설명을. 아 정말.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대범한 이슈가 제일 무난하다 이렇게 이름이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 박 PD의 이런 수고. 이런 노력 이런 것도 좀 알아주세요. 일단 한번 들어보고 네, 들어보고요. 들어보고 영 아니다 그러면 이제 폐지되는 거죠. 통편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꼭 한 번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뉴스들을 소개를 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코너. 선정은 김대범 씨가 하는 거죠? 이제 매주 같이 이슈는 네. 영진 씨가 하는 거 아니고. 전적으로 책임은 김대범 씨에게. 네. 다 비den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분밖에 논의 안 한 건데. 네, 그럼 악의정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범한 이슈 속으로 지금 한번 이슈로 한번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나도 궁금하네. 네, 일단 대범한 이슈 그 전 제목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직 안 고쳐져 있는데 김대범이 보는 세상. 네, 이게 제목이 이거 들면 대세 어때 대세? 대세 이거 대세. 줄여가지고. 네, 어쨌든 뭐 한때 요게 제목이 될 뻔했다라는 거 TMI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넘어가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슈. 이태원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게 어떤 클럽에서 이태원의 클럽에서 확진자가 클럽을 방문을 해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걸리고 그분들이 지금 연락도 잘 안 되고 지금 사실은 이 사태를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뭐 일부 그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이 동성애자들을 강제로 이게 뭐 아우팅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동성애여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코로나를 퍼뜨렸다라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런 어떤 지금 가장 하면 안 될 행동을 했다라는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 동성애자에 관한 거를 비난하고 비판할 생각이 없거든요, 사람들도. 근데 방역을 목표로 할 때는 네네네. 사실 신천지 처음에 명단 안 준 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명단 못 주겠다는 거. 이 공개되면 자기들 포교와 우리 교인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준다. 정부가 명단 달라고 한 건 방역을 위해서 달라고 한 거고 실제 지금까지 명단 안 공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방역을 위해서 자진 빨리 신고해서 검사를 본인 건강을 위해서 검사 받아보라는 거고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해서. 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뭐 클럽을 갔다 이거 가지고 비난할 건 아닌데 실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딴 얘기네. 개그맨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이 얘기하려고 했고 뭐. 지금까지 팽이해가지고 이태원 편집해야 되나 막 했거든요. 이태원 가지고 막 흥분하길래 야 이렇게 공적인 분노를 터뜨리다니 했더니 알고 보니까 개그맨 행사 줄줄이 취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건 진짜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 왜 이걸 대본에 썼어? 그래? 살려주세요. PD님 어떻게 먹고 사는지 걱정은 됩니다. 진짜 어떻게 살아요? 행사로 먹고 사시는 근데 사실 뭐 제가 힘들다고 하면 지금 이 사태 때문에 계약도 연기되고 더 힘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뭐 또 넥슨에서 일도 들어왔고 사실 뭐 은근 자랑하시네요. 유튜브가 행사가 취소되면 개그맨들은 뭘 먹고 사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뭐 김대범 개인 얘기. 제 개인 얘기 하시죠. 어떻게 먹고 살든 관심 없고요. 뭐예요, 진짜 할 게 없을 거 지금 그냥 그래서 자기네끼리 노나?
이 행사 업계 자체가 거의 전면 마비가 됐고요. 그러니까. 공연 업계도 거의 네, 다 그렇죠. 마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행 업계는 또 우리 형이 또 여행사 대표인데 아예 내년까지도 예약이 지금 다 취소되는. 내년까지. 네, 내년까지도. 그건 과잉이다, 과잉. 근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네. 언제쯤 우리가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이게요 여행을 사람 없는 데로 다니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이나 이런 데 좀. 아 외국? 네. 외국은 비행기가 안 뜨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그 나라에서 안 받아들여서 그거는 가기 어려우셔요. 홍콩행은 아마 홍콩 가고 싶어서. 아재가 아니라 사실 올해 초에 작년 말이죠. 9월 말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외국을 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입국 하는 수밖에 없다. 미리 고 가면 큰일 나. 어디 화물칸에 타서 올해 9월에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올해 9월에요. 네. 어느 나라냐가 다른데 뭐 하와이나 이런. 어렵다고 보죠. 네, 지금 외국에서도 좀 자국 내의 그 사람들을 조금 풀어서 경제를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방역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풀어주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떠서 외국 자기 이제 불특정 다수 외국인을 이렇게 막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올 1년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완전히 그 중국처럼 코로나가 잡혔다고 판단해도 또 두 자릿수가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면 일국적 차원에서 좋아져봤자 다른 나라가 계속 퍼지면 혼자 봉쇄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다는 게 확인된 거고요. 또 우리가 이태원 클럽도 확인된 게 우리가 계속 이게 왜 얘기되냐면 매일 제로 국내 지역사회에서 뭐 제로 한 명 두 명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에이 이제 다 났어 에이 이러고 놀러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한테 감염된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 그 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클럽을 가버리니까 한 7, 80명 90명이 걸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100%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미군 이거 아니 다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음모적으로 얘기해봤자 진짜 다행인 건 북한에서 퍼뜨렸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터지면 무조건 나쁜 일은 다 북한에서 퍼뜨렸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해외여행은 올해는 포기하시고 내년 올해 겨울을 지나서 내년 초까지 왔는데 잡혔다. 그러면 내년 봄쯤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제할 거예요. 지금 올해 가을에까지는 어렵다고. 표를 괜히 끊어놔가지고. 지금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이게 돌아와서. 아니 그래서 행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사는 뭐 거의 이것도 올 가을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행사가 없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SNS에 퍼지고 있는데 뭐 일부 그런 글들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야 니네들 뭐 검사 받으러 나오라 그러면 절대 나가지 마. 뭐 나밖에 없지 뭐 그렇게 커뮤니티에 누군가 올렸다. 그 클럽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태원 네, 뭐 그런 또 이게 한두 명 그렇게 했겠지. 네, SNS에 막 그런 것들이 가짜 뉴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검사 건수가 그래도 5천에서 갑자기 5천에서 6천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뭐 커밍아웃 하지 않아도 자기 사는 동네 가서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만 받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5천 명, 6천 명이 지금 하루 만에 쭉 가서 검사 받는 걸 보면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난 꽤 검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 거기다가도 이제 뭐 이태원 갔냐 안 갔냐 유무를 적게 돼 있는데 안 적을 수도 있는 거죠. 맞아, 그 안 적어도 그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의 건강과 또 내 이웃의 건강을 생각해서 좀 이렇게 좀 검사를 받으러 가주셨으면. 그렇죠. 사실 근데 뭐 우리야 뭐 그 이태원 클럽 간 분들은 또 나이가 다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젊으니까 상관없지만 사실 그 부모님들이 또 위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80대 또 할머님이 또 감염이 되셔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태가. 치료제만 나와도 사실. 백신만 나오면요 뭐 클럽을 가든 뭐 어디 가든 뭐. 그러니까요. 백신만 나오면 이제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네, 사실 행사할 때도 마스크 끼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결혼식 사회를 갔다 왔는데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심지어 그 연주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저도 마스크를 끼고 진행을 하다가 그 반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아파서 마스크를 끼고 무대에 서면 제가 오늘 뭐 다쳐서 혹은 아파서 마스크 끼고 진행하는 거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반대인 거야.
저 혹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반대로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진행자는 벗고 해야지. 네, 그래서 저 다 했거든요. 발열 체크도 하고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혹시 괜찮으시면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잘 안 나와서 허락을 받고 겨우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끝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제가 그래서 찍은 내용이 뭐냐면은 그 코로나 확산 방지 그 캠페인 영상이 그거예요. PT 체조를 하는데 마지막 구호는 없다. 또 한 명이 틀린 거야. 한 명이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전부 다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당신 한 명이 틀리면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해야 된다. 고생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꼭 있었잖아 군대에. 예, 제가 그랬습니다. 수련해가지고 정신 팔고 다른 데 정신 팔고. 나도 내가 그 유일한 1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되게 민망해. 그리고 그 되게 미안해. 네, 되게 미안한 나 거죠. 때문에 내 동료들이 전부 다시 하잖아.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꼭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실수를 하니까 나중에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초기에 그래도 근데 많이 잘 잡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너무 과민 반응하지 않게 요거 빨리 잡고 정상화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올해 행사 못한 만큼 내년에 더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아니 올해 행사가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 가지의 준칙을 두고 하는 거지. 아니 박지희 씨도 같은 입장이면서 왜 놀리고 그러세요? 저도 5월 행사가 다 취소가 돼가지고. 저희가 하나 했습니다. 놀리지 마세요. 또 일도 새로 들어오고 소고기 사세요. 네, 다음 이슈는 뭡니까? 자꾸 소고기야. 삼겹살 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요거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네, 1학기도 이제 절반 이상 끝났잖아요. 그리고 사실 개학도 이제 할 뻔했다가 연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9월 학기제가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이제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댓글창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하고 한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9월 학기제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3월 달에 항상 입학을 하고 항상 개학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9월 학기제가 굉장히 낯설고 사실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좀 꼰대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먼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피해가지 말고. 사실 와 이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 사실은 이해한계가 없는 게 다시 입학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기제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3월에 입학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굉장히 그냥 제 너무나 개인적인 굉장히 어떤 소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그냥 작은 의견인데 저는 이게 익숙함에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서 3월에 그냥 입학했던 우리 원래 방식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저는. 네. 그게 이제 뭐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일제 그 잔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하고 학점 교류라든지 이런 유학을 가거나 할 때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가 반학기가 늦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기를 되게 가서 기다려요. 네,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아예 1년 딱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이제 우리가 일본식으로 모든 제도가 이식돼서 시행이 돼서 익숙해서 그런데 이게 9월 학기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당장은 못 하겠지만 그리고 나는 좀 땡겨야 된다. 반년 땡기는 취학 연령을 왜냐면 지금 7살, 8살 애들 보면요. 우리 때 7살, 8살이 아니야. 장난 아닙니다 요새. 내가 볼 때는 얘들 벌써 한글 다 뛰고 들어오지 뭐 말하는 거 봐 지금 보면 6살만 돼도 벌써 아빠 엄마가 맘먹잖아요. 6살한테 피파 졌어요 제가. 네. 애들이 어떻게 6살한테 지지? 그 본인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해요 요새. 근데 진짜 초등학생.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취학 연령 8살이라는 것도 다 일본식 제도인데 그때 이게 1940년 50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좀 땡겨서 취학 연령을 좀 빨리 땡기고 그럼 그만큼 사회에 빨리 진출하니까.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경제 활동을 빨리 하게 해주고 그런 게 전 저출산 시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린이집 유치원 오래 다니게 하는 것보다 빨리 내려서 초등학교를 빨리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학제 개편까지 겸해서 한다 그러면 나는 이 9월 학기제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여름방학 긴 거보다
겨울방학 긴 거보다 그렇죠. 여름방학 긴 게 좋아요. 맞아요. 덥고 힘들고 하니까. 저도 바꾸겠습니다. 9월 학기 이제 왜 찬성하겠습니다. 이래 갑자기 이렇게 정말 줏대 없네요. 그게 아니고 듣고 딱 그게 된 거지. 공감을 한 거지. 의견을 듣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줏대가 없는 게 아니지. 왜 그래? 코너 네. 감당한다는데. 9월 학기에 찬성하시는 걸로. 통편이야? 대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9월로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김기식 의원은 이제 계속 교육부 장관을 괴롭히고 있어요. 땡겨보자. 검토해봐라.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럼 뭐 영원히 못 바꾸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한 번에 이러는 거 왔을 때 한 번씩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많은 준비가 교육은요 간단치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개학을 언제 하느냐를 결정해서 실제 실행하는데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급식실 준비, 교실, 그다음에 방과후 선생님,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보니까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그거는 이렇게 결정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이태원도 원어민 강사들이 또 그 이태원 쪽에 단체로 갔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업을 또 진행을 했고 그럼에도 그렇게 크게 아이들에게는 타격이 없는 게 원격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전혀 아이들에게는 그냥 뭐 전파의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개학을 하는 게 안전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게 사실이다. 그래도 저는 학교라고 하는 시설에 집단적인 수칙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를 들면 이거죠. 내 아이는 내가 책임지니까 내 아이는 내가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걔들이 나갔는지 뭐 어디 무슨 클럽은 아니겠지만 노래방 가서 어떻게 접촉했는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아이, 그러니까 이웃들에 대한 과도한 불신을 증폭시키면 결국은 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만약 학교 갔다가 애들 걸려면 어떡하냐 이거잖아요. 네. 학교의 선생님을 믿고 학교의 당국을 믿어서 거기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왜냐하면 얘들이 학교와 집만 오고 간다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클럽이라는 곳을 갔기 때문에 생긴 거지. 이 사람들의 직장 생활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0대 30대 다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시키면서 왜 유독 학교만 안 된다고 하느냐. 그렇게 본다면 나는 약간 이것도 과도한 전문가들의 물론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생기면 생긴 거에 대한 대처를 하면 되지. 그래서 다 봉쇄로 갈 거냐. 네. 약간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직장은 봉쇄하지 않고 학교만 봉쇄하고 있거든.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시설에서 학교만 봉쇄하고 있거든. 나는 이것도 좀 웃기다고 봐. 그래서 저는 선생님과 학교 시설 관리자들이 철저히 관리해 준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수칙을 알려줘서 생활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개학은 약간의 확진자가 계속 생긴다 해도 나는 강행해야 된다는 생각해요. 이러다 보면요 1년 내내 못 열어 이거. 1명, 2명, 3명 나왔는데도 못 여는데 5명, 6명 나오면 못 열 거 아니야 계속. 그러면 이건 제로로 한 달 가기 전까지는 못 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금 생겼다가 줄었다 조금 생겼다 줄었다 하는 상황과 우리가 결국은 동거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적응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아니 전 국민의 6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서 거기서 발생자 안 했으면 이 정도면 굉장히 관리 잘한 건데 학교를 보내는 걸 대해서 한두 명 나왔다고 막 아니 이태원에서 생긴 거는 초등학생, 대학, 중고등학생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이게 너무 길어졌네. 감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출근하다가 학교에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 짧고 굵게 보고 싶다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올해 처음 입학하기로 한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 잔다고 그런 게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요. 학교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학교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조차도 학교 얘기만 나면 흥분해서 거품 물고 안 된다 이러길래 내가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 다루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제가 단골로 가는 또 이 스시집이 있는데 거기 술 마시러 자주 가는 데인데요. 거기 이제 항상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항상 그 술집 그 안에 방이 또 있어요. 거기 와서 맨날 게임하고 노는데 요새는
맨날 낮부터 있어 학교를 안 가니까. 근데 걔네들이 처음엔 좋아했어요 학교 안 가서. 근데 지금은 학교 가고 싶어 죽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학생들도 방학이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또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 관내 서대문 관내 대학이 많아요. 이대도 있고 네. 연대도 네. 있고 또 건너편 서강대학교도 있고 그 앞을 지나가 보세요. 학생들 다 많이 들락거려요. 대학생들 도서관 가면 꽉 차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뭐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그러고 생활하고 있으면서 남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남은 안 된대. 어쨌든 방심하면 안 되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왜 유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안 된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초중고등학교의 아이들을 우습게 보고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통제와 관리의 대상. 저는 고등학생 정도는 어른보다 더 자기 관리 더 잘한다고 봐요. 맞아요.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그러니까 믿고 한번 가보자. 네. 네. 그리고 한두 명 생기면 또 관리하고 네.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걸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너무 이 얘기 길게 했네.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 없어서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관심 있는 넷플릭스. 내가 보니까 앞으로 주제를 2개만 뽑아오라고 그래. 2개만. 다음이 넷플릭스랑 유튜브인데. 아유, 진짜. 또 요거 다음 주로 미루고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네, 다음 주 근데 하나만 어차피 찾으면 되네. 요거는 어차피 계속 지금 연결된 이슈라서요. 이거는 계속 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정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시간 일단 얘기하다가 그래서 일부를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일단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 저희 잠시 후에 정치 주제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이 됐는데 미래통합당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의원님이 뽑은 분이 원내대표 되셨나요? 네. 우리 당에서 다 알아요. 서로 누가 누구시는지 다 알아요. 이름이 참 어렸을 때 글쎄 김태년. 이름이 이렇게 욕으로 돼 있어갖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 네, 아주 꼼꼼하고 또 유연하고 이게 꼼꼼한 사람은 빡빡하기 좋고 네. 이런데 이 친구는 굉장히 실무에 밝으면서도 되게 유연한 협상가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게 자네는 정말 얼굴만 잘생겼으면 그런지 이게 뭐 모든 걸 다 갖추는데 그런데 항상 이 친구 얘기하는 게 내 젊을 때 사진 좀 봐요.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젊을 때 지금은 살이 좀 붙었는데 그 학생회장 할 때 정말 괜찮더라고.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난. 만난 지가 30몇 년인데도. 어쨌든 그 김태년 의원이 굉장히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예결위원회 간사를 시켰거든요. 굉장히 요직입니다. 근데 특히 야당 몫으로 잡은 거니까. 근데 제가 그때 요청한 사항들을 다 소화해 왔어요. 협상 과정에서. 그러니까 김재원 전 의원이 이거 정치 천재다 막 이렇게 있잖아요. 천재적인 협상을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오고 꼼꼼하다는 뜻인데 그런 아주 내가 볼 때는 잘할 사람이에요. 네. 근데 또 주호영 의원도 제가 초대 원내대표 할 때 저희 새누리당 탈당파인 바른정당의 초대 원내대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협상을 해봤는데 아주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억지 쓰지 않고. 네.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지는 분이에요. 옳은가 그런가, 이건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그래서 제가 볼 땐 서로가 넘어야 될 선만 넘지 않으면 주호영, 김태년 조는 상당히 정치에서 꽤 괜찮은 조합이 될 것 같아요. 서로의 대화가 수월할 것이다. 네, 서로를 잘 알아요. 또. 20대보다는 훨씬 더. 20대도요. 나경원 원내대표 됐을 때 그 1년이 욕을 제일 많이 먹은 기간이죠. 사실은 그 전에 20대를 최악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처음 했던 1년, 그다음 우원식 선배가 했던 그 1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인영 원내대표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회 전체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었던 막 몸싸움하고 싸우고 그랬던 것이 이제 말하자면 나경원 네. 대표의 그 1년인데
그것 때문에 20대 국회가 최악이다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 두 분은 21대 국회의 첫 1년은 기대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사실 이게 20대 국회라고 하면은 되게 금방인 것 같은데 보면은 그 사이에 정권도 바뀌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20대 국회 원내대표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나경원 의원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존재감이 강하셔서 그게 조합이 잘 맞아야 돼. 예를 들면 이제 개그맨도 네. PD를 잘 만나든가 아니면 그때 꽁트를 짜는 멤버가 진심으로 맞는 사람이 네. 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파트너 복이 있어야 돼요. 원내대표가 파트너 복이 없으면 힘들어. 제가 볼 땐 제가 옛날에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하는 게 김원기. 네. 그러니까 김원기, 김윤환조가 당시 원내 총무 시절이죠. 최고의 그 파트너 조합이 있어요. 네, 박상천, 박희태 이분들은 대학 다닐 때부터 친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인간관계가 돈독하면서 서로 협상력이 있는 팀들이 파트너가 되는 게 좋아요. 두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뭐 이런 복당을 이제 원하는 분들 야권에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인 하고 어떻게 손을 잡을 거라고 보시나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복당은 원내대표가 결정한 게 아니고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결정권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있지 않고 다 차기 당대표가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말하면 차기 당대표가 선정이 되고 그 차기 당대표가 이분들을 받아들일 텐데 그럼 결국 이분들은 당대표는 안 된다. 근데 이분들을 받아들여서 당대표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이에요. 네. 네. 당원 당규상. 당대표가 물러나면 원내대표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이분들을 받아들여서 이분들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르겠다고 결정하면 받아들일 거고. 근데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럼 이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시켜서 당을 당분간 끌어가게 하겠죠. 아직은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분들 끌어들여서 시끄럽게 전당대회를 가기에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좀 이 총선의 패배에 대한 분석과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 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은 다 공천의 잘못 때문에 자기들이 무소속으로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당내 분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일단 제3자한테 가는 방식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호영 당선인도 사실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 거부감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럼 비대위 체제로 쭉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이 홍준표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절대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당내의 당선자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때 시기를 못 박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만약에 우리 당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한다는 거냐. 이런 말하자면 뭐 그게 꼭 매달이다라고 안 해도 어느 수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그런 예측이 안 되면 뭐야 뭐 권한을 주지만 언제까지라는 게 분명히 해야지 뭐 이런 그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래통합당 내부의 이제 분란을 보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아니 낙선한 원내대표가 왜 수습책을 발표하냐. 그렇죠. 그 당선한 사람들의 대표가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이 맞지. 근데 그건 맞아요. 그 말은. 그 심재철 전 원내대표가 낙선했으면서 차기 원내대표를 뽑아주고 끝냈어야 되는 시기에 자꾸 본인이 수습하려고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를 꺼내든 것이 당선자들의 반발을 가져온 거예요. 네. 그거는 절차적으로는 그 당선자들 말이 맞아요. 제가 보면서도 이상하다 낙선은 전 원내대표가
5월이면 바로 새로운 원내대표가 쓰는데 그 일만 해주면 되지. 왜 김종인 박사님을 찾아가서 민주당을 맡아주세요. 그러면 그럼 당선된 사람들이 볼 땐 심재철 전 의원은 자기들 대표가 아닌데 절차상 안 맞다. 네. 이게 맞고요. 두 번째는 김종인 이제 후보가 비대위원장 후보가 시기를 못 박지 말고 나한테 넘겨라 한 말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절충이 돼야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될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사실 제가 볼 땐 뭐 누가 되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을 보면 이미 총선이 4월 15일이니까요. 네. 오늘이 지금 5월 10 여기 녹음 일자를 보면 5월 12일이잖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총선 지고 한 달을 저렇게 놀거나 방치하는 정당이 뭘 수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자정 능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을 데려오던 정당내라도 그거 하나 결정을 못해서 한 달을 끌고 결국 지금까지 한 일이라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 한 명 뽑고 말아버렸잖아요. 근데 한 달이라는 기간이요. 선거 진 집안에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토론회를 했어도 벌써 10번은 했어야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가 반성문 하나 안 쓰잖아요. 저는 보면서 이 사람들 그냥 눈에 띄는 게 선거 불복해서 저 부정선거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밖에 눈에 안 띄고 그때 막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반성문 안 쓰고 있고 참 희한한 정당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유튜브 여론에 조금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너무 많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합당하죠. 근데 합당을 민주당에서 먼저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또 원유철 대표가 얘기를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했더라고요. 없어요. 우리는 저 더불어 시민당하고 그냥 통합하면 되고 쟤네들이 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19석이잖아요. 네. 그럼 한 석만 있으면은 이제 교섭단체가 되고 상임위 자리도 가져올 수 있는데. 교섭단체가 된들 거기에 있는 의원들은 100% 초선인데 초선들로 만들어진 국민의당하고 합쳐서 거기서 이제 대선 후보로 뭐 안철수를 낸다든지 이런 건 안 될까요? 그러면 진짜 망하는 집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어떤 정치공학적 접근을 선거에서 지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하는 말들은 제가 보면 아유 저 왜 저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나. 다만 지금 당장 미래한국당이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의 진로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 협상을 할 대상이 없잖아요. 당대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교섭단체를 만드냐 안 만드냐 이런 주제를 끌고 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냥 우리는 통합하고 그다음에 개원 협상은 교섭단체 간에 하게 되기 때문에 미래 저 통합당하고 하면 돼요.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3석짜리 정당이 정의당보다 적은 의석의 수의 대표를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철수 대표가 그래서 이제 좀 러브콜을 보낸 걸까요? 그렇죠. 본인의 입지가. 그렇죠. 그리고 또 사과들이 얘기했지만 원유철 대표는 친박이고요. 주호영 대표는 비박이기 때문에 케미가 잘 맞을 거라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좀 갈등이 있어. 근데 원유철 대표는 친박이긴 해도 우리가 아는 그렇게 아주 그 이악스럽게 태극기 비박을 몰아내는 그런 어떤 종파주의적 아주 뭐랄까요 냉정한 그런 친박은 아니에요. 원유철 참 이런 얘기하기 원유철 이분도 우리 당 출신이에요. 한때 같은 당 생활을 해서 성정을 잘하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점잖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친박이어도 친박 느낌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합치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오가 나오는 이런 기사들 상당수는 정치부 기자들이 만들어낸 기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합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꼭 교섭단체 때문에 그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어떻게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에다 국회의원을 꿔줍니까? 어떻게 꿔줘요? 아니면은 바깥에 있는 그
그 보수 성향의 무소속 아니 지네가 공천을 안 준 사람들을 어떻게 또 거기다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거기 가는 봐세요.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네. 김태호 이런 분이 네. 미래한국당에서 오라고 한다 가겠어요? 그럼 죽는데 다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그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측면을 무시하고 자꾸 게임 이론으로 여기랑 하면 어때 이런 건데 이런 검토를 했을 리가 없어요. 그 당에서도. 정치부 기자들이 너무 국회의원들을 무슨 이 바둑판에 바둑 돌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연호처럼 얘기하면 당이 달라도 네. 나는 되게 불쾌해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의 대표인데 아무리 저 당에 있다고 그렇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돌판에 돌처럼 움직이겠냐. 특히 당선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이유로 지금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통합협상 이 개헌협상 때 안 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김태년 의원이 선언했잖아요. 쟤네들하고는 협상 안 한다 딱히.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아니 우스갯고 소리로 정치를 희화하게 하는 기사들이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뭔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뭐 상임위 자리를 하나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안 얘기를 준다니까. 하니까. 우리가 초선에게 어떻게 상임위원장을 줘요. 아무리 그렇죠. 내가 사선이 해도 초선밖에 없는 정당에다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은 원래 약속한 대로 국민들과 약속을 한 대로 다들 이제 합당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교섭할 때 미래한국당 목만큼 미래통합당의 의석수로 계산해서 상임위원장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서로 협상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네. 굳이 왜냐하면 이거는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허락하지 않는 한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미래한국당으로 못 가요. 근데 주호영 대표가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 쓸데없는 농담들을 지금 농담들을 너무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고민들 하고 계신데 우리 지지자도 절대 그럴 일이 안 생길 테니까. 네. 괜히 화내지 마시고. 네. 근데 그런 일 생기면 내가 뭐가 되냐 또. 상식을 뛰어넘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현주, 민경욱, 김척수, 나동현 이 후보였던 분들이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을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증거 보전 신청을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선거에 또 뭐가 진짜 있나 보다. 뭐 녹취 파일도 있다. 민경욱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 정치 쪽에. 이게 별로 의미 없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과거에 이 수개표 할 때 네. 기계로 하지 않을 때는요.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이 검표원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슬쩍슬쩍 약간 남들의 눈을 이렇게 속여서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개표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발견된 것들이 이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때 수개표 할 때는요 100장짜리 묶음 이거 먼저 우상호 거 뭐 가령 박지희 거 이렇게 네. 분류를 하잖아요. 다 손으로 분류하잖아요. 네. 근데 간식 시간 저거 있어요. 간식 시간 살짝 가갖고 앞뒷장을 우상호 거로 딱 바꿔놓는 거예요. 100개짜리 뭉치를. 네. 그러면 그 100개는 우상호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박지희 건데. 나중에 재검표하면 그런 뭉치가 몇 개 발견될 때가 있어요. 누가 했는지는 몰라. 그때는 CCTV도 안 달았어. 지금은요 이렇게 덩어리 표를 자동 이제 그 기계로 하는 자동 개표기 넣으면 네. 얘가 기호 1번 거는 가다가 이쪽으로 가고 기호 2번 거는 이쪽으로. 자동으로.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딱 그 자체로 묶음이 착착착착 해갖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양쪽 후보의 그 검표원들이 다 봐요. 들으러 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기계가 분류해 놓은 거를 인간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죠. 투표와 개표 부정은 첫째 투표 부정부터 하는 투표 부정이 뭐냐면 이거 숫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 투표수와 무효 투표수 그다음에 각 후보가 얻은 표가 똑같아야 돼. 그래 성립이 돼. 네. 네. 근데 그러면 투표 부정은 뭐냐면 요번에 투표할 사람이 몇 명인지 미리 예상해서 그 지역에 네. 네? 그걸 예상해서 맞춰놔야 돼.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서대문구에 요번에 투표율이 몇 프로가 될 거라는 거를
알아맞혀야 되는데. 왜냐? 투표할 때는 입구에서 선관위원이 앉아서 네네. 숲에 보시면 알잖아요. 신분증을 주면 네. 인터넷에서 컴퓨터에 쳐서 입력을 해서 네. 지문 입력을 해서 다 그게 입력되는 거잖아요. 누가 투표했는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 개인이 아니면 입력이 안 돼. 총 투표 수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개표 부정해서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 투표한 사람이 총 몇 명이라는 걸 어떻게 예측을 해서 그것도 사전 투표해서 그러니까. 그걸 부정을 하냔 말이에요. 그 분명히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야 이번에 틀림없이 서대문구는 60 몇 프로가 투표할 거야. 62%가.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한 몇천 명 거를 미리 사전 투표를 하자. 네. 바꿔치기 하자. 봉투로 그렇게 해서 자 우상권 많이 보내. 근데 만약에 50%가 투표했으면 어떻게? 그러면 투표한 사람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람은 10,000명인데 개표할 때 보니까 투표자 수는 15,000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건 당연히 부정이라고 생각해서 선관위가 바로 검사 들어가죠. 이거 근데 이거 보세요. 6시에 딱 투표가 끝났어. 응? 네. 그럼 이 투표자 수가 딱 끝났어. 네. 그때 이걸 딱 봉인을 해가지고 다 같이 인사해서 봉인을 해가지고 옮겨 개표장으로. 네. 그 시기에 요 숫자를 맞춰가지고 바꿔치기 하고 숫자를 맞추는 것까지 한다는 건 신도 못해. 신도. 투표함 안에 있는 투표 개수를 종이를 그러니까 유일하게 했던 과거의 부정은 개표 부정이에요. 투표자 수는 다 맞춰놓고 100개짜리를 숫자만 바꿔놓으면 총 개수는 맞잖아. 네. 네? 그렇게 했던 거는 수개표할 때. 그런데 기계로 가는 순간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CCTV를 다 달아놨어요. 사실. 네, 네. 개표장에다. 누가 가서 싹 바같이 하는 거는 다 찍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옮길 때 보관할 때 CCTV가 없었다. 네. 그건 봉인한 걸로 다 양쪽에 관계자를 불러서 봉인이 찢을 때도 있고 다 불러서 양쪽의 참관인들이 다 보고 자리에서 같이 해요. 지금 민경욱 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현장에 있는 미래통합당 추천 개표 참관인은 다 오케이 하고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경욱은 사전투표 부정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현장 투표를 가지고 뭐라고 안 해. 민경욱은 본인 선거구에 이제 투표함하고 투표지 뭐 CCTV 영상 이런 것까지 다 증거로 지금 보존을 해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비록 나라를 뒤집을 증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국회에서 막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진짜 그러니까 저게 재미있는 게 네. 저게 지금 결국은 선관위랑 싸우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게 지금 선관위 의원들이요. 죄송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한 선관위 의원이 다수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겠어요. 개표 바꿔치기를 하겠어요. 네? 다 자기들이 임명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듣다가 하도 웃겨갖고. 네? 아니 자기네 때 그때 왜냐면 선관위원은 다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자기네 때 임명한 선관위원들하고 자기네가 싸우고 있는 짓이요. 저게. 민경욱이가. 그래서 내가 보면서 황당하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안 그렇고 민경욱 지역만 그러면 투개표 부정을 했다는 소리인데 네. 그렇죠. 그게 가능하냐고요. 전국에서 오는 사전투표가 서대문구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민경욱 네. 지역으로. 전국에 230 몇 개 지역에서 그로 날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 아유 난 진짜 사전투표 난 저게 비율이란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저기 KBS 앵커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메인 뉴스 청와대 대변인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사람 머리에서 저런 의심과 네? 누가 옆에서 막 유튜버 얘기한다고 진짜 그랬나 봐. 내가 떨어지지 않은 내가 볼 때요. 마지막에 너무 추해 지금. 내가 추하고 그 사람에게 부안 애동하는 또 다른 지역 막 늘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이현주, 뭐 김철수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이거 트집 잡은 사람들 다음에 절대 국회의원 또 못 됩니다. 이거 다 국민들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참 추하다. 이게 가능할 수가 없다고. 지금의 투개표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해요. 요즘에 뭐 SNS도 있고 CCTV도 얼마나 발전돼 있습니까? 이게 정말 요즘에는
뭐 불가능하다고 근데 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전에 그 60년에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런 일이 언제든지 생기려면 생길 수 있다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모든 걸 조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투표자 수하고 개표자 수가 안 맞아. 네. 그래도 그냥 두들겼어요. 네. 안 맞아도. 가짜 투표용지 막 넣어놓고 그래서 개표한 바깥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안 맞잖아 숫자가. 안 맞으면 이게 무효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선거하니까 뭐 이 정도는 상관없다고 두들기고 뭐 그냥 다 당선 처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그리고 너무 눈에 보이고 눈에 누가 봐도 세상이 어떻게 유권자보다 많은 심지어 유권자 투표자 수보다 개표함의 숫자가 더 많아. 근데도 그걸 유효하다고 치니 그렇게 막 엉망으로 했으니까 들고 일어나서 4.19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지. 3.15 부정선거 같은 게 지금은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 왜? 양쪽의 대리인이 꼼꼼하게 서서 다 보고 있다고요. 우상호 예를 들면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우상호 대리인과 이성원 대리인이 예. 눈에 불을 켜고 현장에 앉아 봐요. 그래서 기계가 2대가 돌아가거든요. 그 2대로 다 하는데 이 분류기가 그 앞에 서 있다니까 둘이. 그리고 이렇게 보고 선관위 직원이 양쪽에다가 자 보셨어요? 체크해 보십시오. 그럼 체크해요. 그러면 이거 다 이상원이라고 써 있네. 다 우상호라고 써 있네. 자, 두 분 보셨죠? 그다음에 요걸 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은행 가면 지폐 세는 기계 있잖아요. 거기다 놔요. 그걸 몇 번을 해. 드르륵 해서 자, 이거 다 보셨죠? 양쪽이 확인하고 도장 찍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양쪽이. 그러니까 이건 부정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이제 그게 하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딱 그거를 중지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저번에 그 안산 단원 그 김남국 후보 지역구에서도 갑자기 사전 투표에서 김남국 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박순자 후보 측에서 중단을 시켰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보니까 이렇게 써요. 우리 당 지지층은 이번에 사전 투표에 올인을 했고 저쪽 당 후보자는 본 투표에 올인을 했어요. 왜? 투표를 하기 전부터 저쪽의 유튜버들이 사전 투표에 부정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퍼뜨렸어요. 투표도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나도 그 선거운동 한창 하고 있는데 사전 투표 전에 우리 당원이 그 스티커인가 뭐 비슷하게 붙어 있는 거를 바닥에 떠 있는 거를 그 횡단보도에 그걸 가져왔어. 거기 써 있었어요. 사전 투표는 부정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 맞아요. 사전 투표하지 마세요라는 스티커를 광범하게 붙여놨어. 근데 내가 보고 선관위 신고하라 그랬어. 어떤 놈이 사전 투표하지 말라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선거가 불리해지면 부정 투개표 의혹을 제기할 준비를 이미 그 유튜버들과 관련된 그런 우파 단체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 하면 안 됩니다. 이 방송 안 들으시겠지만, 근데 제가 보면서 민주주의 투표 불복이에요. 결과 불복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선거에서 좀 진 측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선거했을 때도 그때 51.6%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5.16을 상징화해서 조작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때 우리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수개표 의혹 제기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 문자도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이 3년 내내 우리한테 도둑 맞은 표 왜 제대로 안 까냐.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현장에서 투개표하는 걸 다 보고 관리한 사람인데 내가 네? 나도 내 표 내가 이 도둑 맞고 살겠어요? 다 보면 시스템이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 그래서 그때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모든 대선을 수개표를 하게 해달라고. 수개표가 더 위험해요. 사람이 이렇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전 투표를 생각을 해보면 그걸 조작하려면 전 지역구에 있는 투표율과 그 몇 퍼센트가 사전 투표를 몇 표를 했는지를 일사불란하게 한 번에 다 알아서 다 수집해 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전 그 출구조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출구조사 결과도 이제 여당이 압승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그럼 그것까지 조작을 한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게 증거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사전 투표에 대한 의혹 제기는 투표 부정을 얘기하는 거고 현장에서의 문제는 개표 부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투표 제도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향점, 개선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투개표 문제는 완벽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직 제가 그래요. 예를 들어 지금보다 더 완벽한 투개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선거가 끝날 때마다 사실 단 한 건의 우연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패배자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 있겠죠. 근데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투표와 개표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건 대한민국 국격이 있고 또 선거안위와 선거 관리 시스템이 워낙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투개표 현장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두 각 당 지지자가 다 여기 앉아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의 감시를 뚫고 부정을 저지를 수 없는 나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기에 사전투표 없애자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투표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건데 사전투표 제도는. 그건 민주주의 참정권 확대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없다. 이번 투표율보다? 아니면 정확?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보다 이 제도를 바꾸어서 뭘 개선하겠다는 거냐. 어쨌든 뭐 지금 보수 유튜버들하고 민경욱 의원하고 굉장히 끈끈해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어제 기자회견에도 보수 유튜버들이 잔뜩 가가지고 또 중계를 하고. 아니 굉장히 그렇게 하시라 그러시라고. 하시라 그러시라고. 그럴수록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이 해야 할 일은 선거 결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근거 없는 투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할 때가 아니라 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나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다음에 사랑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바꿀 것이고 무엇을 고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저렇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할 때가 아니다. 네. 저렇게 의혹 제기해 주시고 거기 보수 유튜버 시킨 대로 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 또 져요 저분들. 저는 적어도 우리가 2008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81석밖에 안 됐을 때 부정투개표 의혹 제기 안 하고요. 우리가 부족해졌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거듭나기 노력했다고요. 네? 그리고 나는 그때 우리 쪽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거듭나려고 노력했는지를 봤잖아요. 그때 친노라고 불려지는 정치 세력에 있던 분들이요. 같이 밥 먹으면 아휴 뭐 국민들이 우리 싫다는데 우리 빠지라는데 우리 뿐인 패족이요 이러면서 쓸쓸하게 그때 같이 울고 뭘 이렇게 잘못했냐 그냥 일시적으로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철저히 2년간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 빠져 있으면서 형 같은 분이 더 잘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이 아팠어. 네. 저렇게 고생해서 4, 5년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에서 고생했는데 선거에서 지니까 완전히 패족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쓸쓸해하니까 아이고 참 나도 한때 청와대 친노들한테 서운한 적이 있었지만 참 같이 심판받으니까 나도 떨어졌고 아휴 언젠가 국민들이 또 우리한테 관심 기회를 주시겠지 그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헤어졌던 그런 술자리 늦은 자리도 기억나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몇 년을 준비하고 거듭나고 실력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177석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0년 걸렸어요. 우리도 177석 만드는데 2008년에 시작을 해서 12년 걸렸구나. 그게 1년 만에 돌아옵니까? 근데 저 사람들 저렇게 투표 부정 의혹 막 계속 제기해 봐요. 물론 일부는 현혹되겠지. 야 그랬대. 그러나 대부분은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사실 뭐 녹취록이 나온다 그래서 저도 녹취록이면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녹취록도 뭐 이상하고 출처도 공개를 안 하고 누군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자기네끼리 녹음 잘하는 거지 자기네끼리. 저는 이게 보면 그렇게 가짜 뉴스로 여전히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보수 유튜버들과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하다고. 근데 계속 활약해 주세요. 저는 아주 땡큐입니다. 보수 유튜버들은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기에게 코인을 쏴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네. 내가 우리
심지어 대학 선배 중에서도 그 극우 유튜버들이 보낸 글을 보다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는 분이 있어요. 나가 안 쏘려고 하는데도 이건 좀 그렇다네. 해명 좀 해줘. 보내. 말도 안 되는 걸 보내. 그 내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지어낼 때 일말의 양심 죄책감도 없나? 네? 그러니까 여긴 퇴출 대상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을 또 경찰에 가서 끌어내잖아. 네. 탄압이다. 네. 또 이러기 때문에 역시 여론 시장에서 이 사람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 이번 총선이 나는 굉장히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네. 같은 유튜버로서 그러니까 이럴 때 대범한 거짓말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대범한 거짓말 대범한 이슈 말고 대범한 거짓말은 차라리 가짜 뉴스를 가지고 오시는 게 어렸을 때 거짓말하다 많이 맞았습니다. 네, 거짓말에 끊겼습니다 저는. 네. 사실 그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 진영을 그냥 사회에 존재하면 안 되는 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네,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뭐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라져야 되는 정말 악의 맞아요. 토론 대상으로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악이야 악. 네, 사회 악으로 봐 우리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족속들. 근데 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재인은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 네. 인정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보면 울고 막 이런 분들인 거죠. 그렇죠. 내가 보면 뭐 할 수 없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사주하고 활용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게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도 야 그게 말이 되냐. 네. 그럼 내가 어떻게 당선되냐. 네. 그러니까 저 양반은 지금 민경욱 씨는 연수 지역에서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국적으로 부정을 계획하지 않으면 거기만 상대로 계획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하루빨리 좀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라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새로운 코너부터 시작해서 투표 부정 투표 얘기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얘기를 길게 해봤는데 일단 코너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 어떠세요? 아주 만족합니다. 네. 새로운 시도 특히 김대범이 보는 세상 대범한 이슈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네, 생각하고 대범이 보는 세상 또 다음은 더 성공적인 이슈가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궁금하니까 함께 왜요?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 네. 악성 댓글 유도하는 지혜로워. 아니, 모든 의견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없으니까 남을 해쳐서 득을 보려는 박지 씨 지각에 대한 의견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 막말 코너 하나 만든다. 네. 네, 어떤 의견이든 관심 주신다면 저희는 환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대범한 이슈 코너 여러분들에게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고민 중. 네, 많은 응원의 댓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니, 대범한 이슈를 줄여서 대이슈로 다. 대이슈. 괜찮다. 다 대이슈? 네. 그런 느낌도 괜찮네요. 대이슈.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주, 그러니까 2주 뒤에 또 다음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 텐데 누가 나오시는지 얘기해요? 네, 누군지는 얘기하지 말고. 네,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특급 게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야겠죠. 어차피 우리가 숙한 거니까. 마음대로 그냥. 김부겸. 네, 낙선자님이라고. 그렇죠. 백수. 네, 이거 보시고 안 나오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저하고 유일한 차별화가 결국은 이제 당선됐냐 낙선했냐 차이인데. 네, 현 의원님. 제가 낙선했을 때요. 임종석 당시 재선 의원이 네. 그렇게 저를 놀렸어요. 형 어떻게 하면 낙선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도 늘 저를 보실 때마다 선거에서 어떻게 해야 떨어질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냉정해야 됩니다. 이건 승리자의 시각에서. 네. 물론 뭐 저도 대구 갔으면 떨어졌겠지만. 네. 5월 26일까지는 네. 의원이십니다. 그렇죠. 네. 방송될 때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음 주에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또 김부겸 의원님과 함께하는 악의적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또 홍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고 즐거운 주제 또 재밌는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